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제 보면 그런 아주 아름다운 대사가 나오잖아요. 대목이 나오는데 부족한 주인이나 제빵업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사익 추구하는 거예요. 네, 사익 추구를 해요. 근데 그게 사회 전체의 그 효용은 엄청 사회적인 후생을 엄청 증진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사익과 공익이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는 거죠. 사익을 추구하는데 공익까지 커지는 이게 시장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열심히 집 알아보고 다니고 뭐 대출 땡기고 해서 뭐 갭 투기해서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뭐 땡겨서 또 투기하고 해서 자기 집을 두세 채 얻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약탈하는 거거든요. 네. 약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근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정부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 역할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못된 하여튼 잘못된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렇게 건든 거 아니냐 노무현 정부가 그랬더니 그냥 막 폭동하고 난리 난 거 아니냐 망가진 거 아니냐 그렇죠. 대표적으로 노무현 때 그래가지고 망가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문재인 때 와서도 뭐 안 건든 거 아니지 않냐 열심히 건들지 않았냐 그런데 또 폭동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즘에 또 우리 그 12 며칠이죠? 16 제재 이후 규제 이후에 뭐 풍선 효과 얘기 막 나오고 역시나 또 건드렸더니 또 부작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수용성이라는 수용성. 말이 나왔대요. 저는 거기서 성이 뭔지 몰랐어요. 수원하고 용인까지는 아는데 성이 뭐지? 성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역시 정부가 건드니까 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치도 없는 새빨간 우리 거짓말입니다. 빨간 옷을 입고 오시기도 했지만 그 새빨간 거짓말하는 표현을 참 그 자주 쓰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아주 많은 미디어들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뭐 아무튼 현상적으로 보면 버블 세븐 위주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대한민국만 그렇게 오른 거냐? 그렇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노무현 정부의 규제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거냐? 그걸 한번 봐야겠죠. 맞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디어들의 고질적인 이 아주 그 병폐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여튼 뭐 개혁적인 성격의 정부가 뭘 하면 이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평가를 안 해줘요. 평가 안 해주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하나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2003년부터 2007년 5년간이죠. 이때 이제 OECD 국가들 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뭐 OECD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나오는 데이터니까 이거는 뭐 숨김과 보탬이 없는 데이터죠. 네네. 여기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데이터. 예, 데이터 좋죠. 좋은데 24개국이 지금 나와 있네요. OECD 국가들. 그러니까 뭐 자료를 공개하는 나라예요. 예, 전 세계에서 이제 그 가장 그래도 아무튼 선진국들이죠. OECD 국가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대한민국 순위는 몇 등이냐? 18번째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나라 순으로 1등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18등이다. 그러니까 이거 100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3년에 주택 가격 지수를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2007년 이제 임기 맞을 때죠. 맞을 때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오르거나 떨어졌냐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떨어진 나라도 있네요. 심지어 뭐 그 와중에 일본이 꼴등이에요. 당연히 일본이죠. 뭐 일본이야 뭐 그건 예외로 치고 독일 같은 나라들은 뭐 되게 잘하는 나라들니까 떨어졌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은 굉장히 양호해요. 한국은 109.3. 예, 109.3% 올랐어요. 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입니다. 이건 전국. 실질치예요. 예, 실질 가격이고. 그런데 1등이 덴마크네요. 의외로. 덴마크고 여기는 뭐 153.8%. 그러니까 절반 오른 거예요. 네, 절반 오른 거죠. 53% 정도 오른 거네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주 이제 동경하고 살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 프랑스, 노르웨이, 뭐 스웨덴,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줄줄이어 있네요. 핀란드 이런 나라들, 스위스까지 심지어 우리보다 높습니다. 예,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선방했다. 그렇죠? 평균이 120% 올랐, 그러니까 20% 올랐는데,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부터 일본까지 그러니까 4개 국가는 떨어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 떨어진 국가를 제외하고 또 평균을 내면 뭐 한 123, 4% 정도 네. 평균적으로 20% 이상 올랐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9.3% 상승했다. 그래서 아주 선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줘도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게 기본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하고 뭐 또 다른 또 현실의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국가별로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덜 올라 9.3%밖에 안 올랐는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9.3%.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처럼 그랬죠. 맞아요. 근데 기껏 10% 올랐다고 하니 참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실질치지만 하여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선방한 거고 덜 오른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또 언론들이 아니 국가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의 투기라고 하는 거는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그 당시에는 수도권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거길 비교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좀 어떠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참여정부 기간에 그 주택가격 상승은 주로 이제 버블세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은 버블세븐이라고 안 그러죠.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세븐이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강남 3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용산이 들어왔습니다. 용산 뭐 양천구. 목동이죠. 목동. 그다음에 맞아. 목동이 좀 심하겠죠. 용인. 용인하고 그다음에 저기 분당. 그렇게 이제 버블세븐 이렇게 얘기했죠. 버블세븐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사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적어도 2000년 이후에 주택 가격을 이렇게 시계열상으로 길게 보면 이게 서울과 서울 이외의 지역, 지방,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제 신도시나 경기도는 약간 이게 보면은 그 동조화 현상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서울의 위성도시 비슷하니까 경기도라는 게. 그런데 이제 지방은 동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사이클이 다릅니다. 서울하고 지방은 달라요. 예컨대 이제 참여정부 때 버블세븐은 엄청 올랐지만 지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기간 9년 동안 서울은 오히려 가격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방 대도시는 많이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 식이죠. 또 이제 근래 들어서 서울은 엄청 올랐지만 지방은 좀 약간 주춤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버블세븐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는 뭐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체감은 그렇고 또 모든 미디어가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맨날 그랬는데 노무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부동산 정책을 못한.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데이터는 뭐 사실이 아니다. 그게 너희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률을 한번 보면요, 2003년부터 2007년 기간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전국하고 똑같은데 2003년을 100으로 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실질 가격이니까 그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빼고 한 거죠. 근데 실질 가격, 그러니까 명목으로 봐도 거의 무방한 게 물가 상승률도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없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5개 도시 아주 대도시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인데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 도시들이 많아요. 근데 평균이 126.8이죠. 네, 26.8%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26.8% 오른 거예요. 2003년이 100이고 참여정부 임기 마칠 때 2007년이었는데 그때 얼마 올랐냐 보니까 30%가 채 안 오른 겁니다. 평균이. 그리고 서울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 같고 뭐 유사일에 단군일에 뭐 맨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18.7%밖에 안 올랐습니다. 서울은. 그 평균에 아득히 못 미치죠. 평균에 8% 못 미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개 도시에서 21위를 했네요. 가장 많이 오른
그 맞습니다. 내가 모스크바가 1등인데 네. 거기는 256.1% 그러니까 2.5배가 오른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예, 네. 2.5배가 여기 폭동 안 일어나나? 네, 거의 2.5배가 푸틴이 다 쓰기 있어서 폭동이 안 일어날 것 푸틴 때문에 같아요. 안 일어나나? 예, 그리고 뭐 난리예요. 뭐 브뤼셀, 뭐 코펜하겐, 뭐 홍콩 같은 데는 예로 치고요. 전 세계 나라가 이때 2000년대 초반에 유동성 과잉으로 엄청나게 맞아요. 올랐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서울도 많이 올랐는데 그 도시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선방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건 칭찬해야 예, 맞는 거죠. 예, 이게 예. 이제 공격할 게 아니라 공격하고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할 대상이었던 예, 거예요. 예, 참여정부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린스펀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금리를 연준 연준 네네. 장이죠. 의장이었죠. 의장 네. 그린스펀도 이때 바로 이때 그 물론 훨씬 이전부터 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맞습니다. 유동성을 예. 계속적으로 공급했죠. 20년간 공부를 예. 한 결과가 바로 2008년 바로 터지기 직전까지 지금 본 그렇죠. 건데 예. 여기서 맞습니다. 바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영역에서 예.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뭐 특별하게 뭐 부동산 시장이 오른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많이 올랐는데 그나마 보니까 안 올랐다 별로. 딴 데 비해서. 더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면은 그나마 참여정부가 세제도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말기여서 좀 네. 아쉬움이 있지만 금융규제 LTV DTI를 해서 네. 그나마 좀 선방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그래도 시장이 더 나빠지려고 하는 게 덜 네. 나빠지게 만든 게 맞습니다. 그 참여정부의 어떤 제도였다라고 예.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그렇게 진짜 뭐 욕이란 적은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종의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그냥 줄기차게 굴하지 네, 않고 이제 네. 그 설계하고 집행을 했죠. 이제 그 덕분에 대한민국과 이제 버블 세븐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고 그러면서 버블이 적게 끼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미국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경제가.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를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그중에 이제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버블이 적었다는 거죠. 그 단적으로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지금은 또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예, 크게 예. 터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마구 대출해 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신용도. 서브프라임은 거의 집의 100%를 네. 집 그때 당시 시가의 거의 100%까지 심지어 예. 그 넘어서까지 대출을 제가 아는 기사에서는 120% 대출해 그런 것도 1억짜리 있었죠. 집에 1억 네. 2천을 대출해 줘. 그랬는데 유동성이 딱 막혀버리니까 네. 완전히 그 집 다 앉아버리는 네. 게 그게 서브프라임인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서브프라임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예. 이제 LTV, VTI 규제 때문에 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게 상대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이제 적었다.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했던 거죠. 통제했어요. 어떻게 예. 보면 그게 바로 이 가격 상승률하고 연관이 돼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그 대출 규제를 했느냐가 가격 상승을 얼마 억제느냐 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유동성 때문에 각 집 가격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막은 거다. 네, 라고 맞아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장님의 그 말씀을 종합하면 요약을 해보면 참여정부에서 만약에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네. 금융규제도 그냥 시장이 원하는 대로 대출을 좀 해줘라. 그렇죠. 그리고 공급도 계속 해라. 네. 그리고 세제도 그렇게 네. 좀 낮춰라. 보유세, 양도세 뭐 예,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낮추고. 그 서울이나 우리나라 전체가 굉장히 폭등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폭락을 해갖고 예. 경제 전체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금융규제도 그래도 계속해서 강화했고 예. 세제를 통해서 불로소득 환수 장치를 어느 정도 두려고 애를 썼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르고 그렇죠. 경제 충격을 줄인 거다라고 예. 그렇게 요약되겠네요. 요약되죠. 그리고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네.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97년에 있었던 우리 IMF 금융위기 같은 외환위기죠. 우리는 외환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데는 다 괜찮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만 불이 붙은 거였고 불이 난 거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IMF나 이런 데서 불을 끈 거죠. 뭐 걔네들이 내린 처방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방서에 불이 났다. 미국에서 불이 났으니까 뭐 그렇게 비유를 하던데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얘네들은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고 뭐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뭡니까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권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여정부가 그 이렇게 저렇게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해서 버블이 팽창하는 걸 최대한 억제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막 그냥 버블이 팽창했다, 그렇죠?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그게 그냥 말 그대로 붕괴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97년의 외환위기보다 훨씬 큰 타격이 왔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정말 화를 면케해 준 거죠 참여정부가. 네, 근데 그건 뭐 고마운 것도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참여정부에게 노 대통령에게 참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그래도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네. 애를 썼다라고 네. 평가해 주는 게 맞는데 네. 너무나 박하고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뭐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박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비단 그거는 네. 이제 극우 진영이나 이쪽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저기 시장 맹신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그냥 진보 진영에서도 그거는 부동산은 뭐 네, 그냥 실패한 거 아니냐, 잘못했다. 예, 뭐 이런 게 라고. 그냥 뭐 일종의 대체적인 중론이죠. 예. 중론에 가깝죠. 특히 LTV BTI 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했던 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구분을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예, 좀 이제 사실은 거예요. 좀 금융- 많이 늦긴 했죠. 네, 많이 비슷한 얘기 했는데. 금융정보업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프라임 현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LTV VTI 때문에 그랬다라고 네. 봐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집을 샀어야 되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걸 네. 못하게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를 한정해 놓은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밖에 뭐 그냥 데이터가 얘기해 주니까요. 다른 나라들 네, 맞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 DTI라는 게 소득 대비 대출 총량을 네네네, 결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서프라임은 소득과 관계없이 그냥 집값이 1억이면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소득이 안 되면 그거를 대출을 못하게 했죠. 네. 못하게 그리고 한 뭐 거니까. LTV도 뭐 집 가격 대비 상당히 예. 네, 담보 인정 네, 비율이 담보 인정 비율은 저희는 낮았잖아요.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50% 통제를 했죠. 아마 더 오르실 거예요. 더블세븐 같은 경우는 40% 아니었나요? 네. 더 낮췄어요. 더 낮죠. 네.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평가받아야 한다. 네.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게 부동산 정책의 골격이잖아요. 네. LTV DTI가. 그렇습니다. 예. 그때 거기서 이제 만들어놨던 이렇게 게. 저렇게 사실은 미세 조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좀 이렇게 튜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뼈대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네. 정확해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참여정부 우리가 평가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냐? 이거 네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사실 서울 집값도 올리려고 하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미수에 그친 거고 박근혜는 성공한 거죠. 2014년 가을부터 서울이 올랐고 또 지방은 그 전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뭐 시장 정상화 조치를 전부 다 그냥 파괴했으니까 지방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워낙 쌌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규제가 더 약하니까 거기 가격은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에 지방 대도시 그 아파트 가격은 정말 쌌거든요. 정말 쌌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때 다 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 참여정부를 얘기를 하자면 정말 그 일종의 뭐라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방파제를 쌓은 거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방파제가 좀 약간 낮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도가 약간 넘쳐온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규제를 해서도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이것도 진짜 100% 거짓말이죠.
그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약하게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네, 거죠. 제대로 안 해서. 예,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나 거래량이 2014년 가을부터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거래를 많이 했다. 네, 많이 네. 했습니다. 많이 했고 2013년부터 거래는 많이 터졌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14년, 15년 같은 경우는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때 거래가 얼마나 많이 터졌냐면 심지어 재작년보다 더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월에 매매 거래량이 10,000건을 넘는 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 중에 한 거의 절반이 10,000건이 넘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완전히 회복됐던 거였어요. 사실은 가격 상승은 좀 만만했어도. 그러니까 이미 전조를 보였던 거예요. 그런 건 당연하죠. 거래량이 2014년에. 사실 거래량이 이제 13년부터 조짐이 보였고요. 14년, 15년, 16년 계속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져요. 예,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냥 10,000건이 넘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게 16년 이제 가을부터는 약간 주춤해져요. 왜 그랬죠? 탄핵 국면이어서 그랬던 거죠.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그 정부가 바뀔 건 확실했거든요. 바뀌면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그렇죠. 당연히 제대로 할 거다. 참여정부처럼 할 거다. 문재인 정부가 될 건 뭐 당연히 했으니까 민주정부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보고 거래가 뚝뚝 끊겨요. 뚝뚝 끊깁니다. 놀랄 정도로 관망했던 거죠. 관망하고 그 다음에 좀 각오도 한 거죠. 근데 이 정부 출범했는데 별거 없어. 너무 약해요. 나오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간 보는데 근데 나오는 대책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2017년에 파이 대책 출범하고 나서 그것도 뭐 그렇게 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고 나서 잠깐 이제 거래가 줄었다가 다시 거래가 붙고 가격이 또 올라가요. 사실 별로 정책도 없었지만 메시지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제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모호했죠.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토지 그러니까 공개념을 조금 얘기하다가 쑥 들어갔어. 개헌 국면에서 얘기를 하다가 살짝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개헌에 받겠다고 한 정부가 내놓은 정책치고는 너무 약한 거죠.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이 정부는 의지가 없구나라고 확실히 인식을 하고. 이제 가뜩이나 사실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랬던 건데 이 정부가 이제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니까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전염병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지금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죠. 확산도 방지하고 있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이렇게 뚫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저지가 안 되면서 저지선이 쉽게 말하면 붕괴된 거죠. 뚫리면서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이제 비이성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서 거래량도 뭐 계속 늘고 그러면서 가격이 특히나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세게 해서 시장이 복수한 게 아니고요. 했어야 될 규제를 안 했어요. 예, 시장 정상화 조치들을 강하게 안 가져왔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불건전하게 작동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예. 그 동전의 뒷면에는 그 유동성 국면이라는 게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이게 심화되고 있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참 답답한 노릇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어떤 활로라고 할까요? 탈출구를 못 찾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계속해서 공급해가지고 하려고 결국에는 이게 활로를 찾으려면 생산성이 그 전보다 이제 굉장히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 재분배를 세게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아주 이제 소비 사이드를 그 강하게 진작시켜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각국 정부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돈을 막 풀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례 없이 가장 낮잖아요. 낮고 심지어는 뭐 지금은 좀 약간 지금 중단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린 국채를 사주고 돈을 막 푸는 식으로 그건 처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에 돈은 너무 많이 풀리고 시중에 그러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자산 시장으로만 막 한사코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뭐 말할 수 없는 팽창
또 그러면서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의 그 격차 양극화라고 하는 게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벌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사실은 활로를 찾을지 참 답답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막아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생산 시장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당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당연한 얘기인데 네. 자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것이 기존의 기득권을 좀 더 강화시키고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 세계적 이거 음모라고 할 것도 없이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너무 당연한 욕구죠. 가진 기존 자들의. 질서를 옹호하는 얘기예요. 시장에 맡겨라. 정부가 뭐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복수한다. 이거는 기존 질서를 그냥 놔둬라. 우리 계속 맞습니다. 돈 벌게 해줘라. 예. 불평등 심화되는 거 괜찮다. 이런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니까 그렇죠. 우리 부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범죄죠. 네, 그 정말 불평등과 범죄입니다. 누구를 불평등과 괴롭히고 때려서 범죄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그 찬양하고 네. 권장하는 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범죄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무원에서는 당연히 불로소득에 대한 회수 조치를 동일하게 가져가줬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니까 자산 너무나 큰 부작용들이 예,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상태고. 예. 네, 오늘 과연 부동산은 시장의 신화라고 얘기하죠. 네. 시장 신화에 맡겨둘 수 있는가? 우리의 네. 운명을 신화에 맡겨둘 수 없듯이 부동산도 시장에 맡겨놨다가는 예. 이미 박살났고 앞으로 더 네. 큰일 난다. 네. 빨리 적절한 규제, 정상화시키는 규제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 시장은 정부의 좋은 제도 위에서 잘 움직일 수 있다. 네. 예, 제도가 없으면 시장이 엉망이 된다. 네. 지금은 그런 제도가 불충분하고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는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임기를 벌써 그 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예, 문재인 예. 대통령이 예. 예, 시간이 또 별로 없습니다. 네. 예,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레임덕 이번 총선 넘어가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레임덕이 바로 올 수도 있는 지금 네, 상황인데 네, 네. 그런 면에서 참 뭐랄까 하늘이 준 기회를 이렇게 또 허무하게 날려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가 지켜봐야죠, 좀 뭐.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셔야 할 텐데요. 네,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과 함께 토론하시면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비판도 해주시면 우리의 논리도 좀 더 날카롭게 갈아서 우리 사회 전체가 유익하게 되는 그런 공론의 장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소장님, 부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